네, 안녕하세요. 네, 상사중재 사례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중재인, 중재판정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재인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 중재인의 어떤 선정, 그리고 중재인의 어떤 깊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게 이제 중재인인데, 중재인을 보통 뭐 아비터, 뭐 레프리, 뭐 이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뭐 아비트레이터,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어, 그 스타크래프트에 그 나오는 프로토스 유닛 이름이 이 유닛 중에 아비터 있죠. 그겁니다. 중재인. 음, 뭐,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는 어떤 의미로 아비터라는 이름을 유닛 이름으로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 세계관에서는 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가 보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아비트레이터, 아비터, 뭐, 레프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동의입니다. 동의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이란 그러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가지느냐? 중재 판정을 내리는 권한이 부여된 사람, 개인, 제3자,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중재인이라고 하고요. 이 중재 판정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진 경우를 Arbitration Tribunal 이렇게 해서 중재 판정부라고 합니다. 뭐 단독, 그러니까 한 명의 중재인으로서 상사 중재가 진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단독 중재인 이라고 하고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를 중재판정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재법 제3조에서도 중재판정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하고 중재 판정을 내리는 단독 중재인 또는 여러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인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중재법상으로는 뭐 단독 중재인의 경우에도 뭐 그 권한 자체가 이 중재인의 권한 자체가 그 한 명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한 명의 단독 중재인도 중재판정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뭐 근데 통상적으로 뭐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3인 중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인의 중재인으로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중재판정부 이렇게 얘기하면 3인 내 중재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중재인의 숫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본 뭐 1명 내지는 3명 뭐 그리고 뭐 정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의 홀수의 숫자로 정할 수 있는데 규정을 좀 살펴보면 중재인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뭐 중거법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중거법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 자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거법원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었는데요. 중재인의 숫자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의 숫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1명으로 할 수도 있고 3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홀수로. 왜냐하면 짝수의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중재인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렸을 때 투표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짝수인 경우에는 동수가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홀수의 숫자로 그러니까 3인이 됐든 5인이 됐든 7인이 됐든 뭐 그런 식으로 물론 5인 7인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거의 뭐 3명으로 정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한국의 중재법 제11조, 이 11조가 이제 중재인의 숫자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원칙은 중재인의 숫자는 합의로 한다. 그리고 그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숫자는 3명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상사중재가 3명의 중재판정부로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
있는 규정을 보더라도 이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입니다. 이 중재법 제11조의 내용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중재인 숫자를 정했으면 그걸 따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1명 또는 3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3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중재인 숫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사무국,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은 이 중재규칙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규칙이기 때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에서 중재인 숫자를 정한다. 통상 3명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이 3명으로 만약에 정하게 되면 그 중재인의 숫자를 지체 없이 각 당사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중재인의 그 법적인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중재는 당사자가 그 판단에 따라서 분쟁 해결을 담당할 중재인을 정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3인 중재 판정부의 경우에는 이 양측 당사자들, 그러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그 1명의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중재인 명부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있는 이제 중재인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재인 명부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그 중재인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그 중재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전 규정에는 뭐 이런 걸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뭐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서는 특별히 중재인의 자격을 뭐 제한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사자들이 합의로 해가지고 우리는 중재인은 이런 사람이 맡아야 돼, 뭐 이렇게 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당사자 합의니까, 당사자 합의가 제일 우선적인 원칙이니까, 뭐 우리는 뭐 최소 변호사 이상이어야 한다, 뭐 아니면 집단 전문가로서 뭐 해당 분야에 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중재인의 자격이나 요건을 당사자들 합의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재 기관이 뭐 중재인 선정을 도와주게 될 것이고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해당되는 것인데, 법에서는 없다는 거죠. 법에서는. 다만 예외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그 법으로 그 중재인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 업무를 수행한 지 8년 이상, 그리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8년, 그리고 재판은 이제 법관으로서 역임한 기간이 8년, 아니면 이제 법대 교수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률 지식이 있고 경제 무역이나 이쪽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 중에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예외적인, 중국은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중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간행적으로 중재인은 뭐 이렇게 법인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연인이어야 하고, 어떤 법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행위 불능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인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연인이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그래서 당연히 뭐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산자라든지 뭐 어떤 객관적이고 공정한 어떤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나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고요. 보통 이제 중재 기관에서
어떤 무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을 이제 중재인 단이라고 해서 중재인 명부를 만들게 됩니다. 중재인 명부를 구성을 하고 그 중재인 명부에서 이제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일종의 풀이죠. 그래서 이 보통의 뭐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한 여러 그 중재기관, 국제적인 중재기관이든 대한상사중재원이든 대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재 절차라든지 아주 이 중재와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이나 기능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상사중재원도 중재인의 어떤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그 업무 지침대로 중재인들이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돕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재인들이 어떤 뭐 윤리적인 부분, 어떤 중재 판정과 관련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일반적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재는 아무래도 법적인 분쟁, 법률적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소송과 같이 3심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단심제로 해결하는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인으로 선정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제무역이나 어떤 계약이나 간섭이나 상사 계약과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실무를 경험해 보신 전문가여야 아무래도 원활하게 중재 판정을 진행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3인 중재판정부의 경우에 이 세 분이 전부 다 무역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이다 보면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명의 중재판정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이제 의장 중재인이라고 하는데, 의장 중재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조인 출신의 법률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계신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재인의 일반적인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뭐 온시트럴 모델법에서도 특별히 뭐 어떤 조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뭐 어떤 뭐 경력이 몇 년 이상,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예외적인 중국의 중재인 조건처럼 어떤 몇 년 이상의 경력 뭐 이런 규정들이 없어요. 온시트럴 모델법에는.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중재인으로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자연인이라면 누구라도 중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인은 중재 절차에 사용될 언어에 대해서 완벽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재 절차가 영어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영어 사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면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 판정문을 작성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재 절차에서 사용될 언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 능력을 요구합니다. 뭐 그런 분들 위주로 이제 중재인을 선정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중재법상의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한국중재법에는 중재인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의 18조에 보면 뭐 중재인은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냥 이거는 이제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라 뭐 중재인이면 당연히 중재와 관련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건 뭐 굉장히 추상적인 선언적인 규정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18조 사항에 국적 상관없이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지만 꼭 뭐 한국 사람이어야, 한국 국적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국적 구애받지 않고, 뭐, 아니면 그러니까 당사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는데, 그, 중재인을 뭐 제3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 중재인으로 선정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선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국적에 대한 부분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내 중재 규칙 외에도 다른 법제에서 이 국적과 관련된 이슈 규정들을 좀 찾아보면 뭐 다른 대부분의 입법이나 국제 규칙, 국제 규범에서 중재인에 대한 어떤 국적을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별로 그렇게 한정시키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시트랄 모범법, 모델법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서 활동을 배제시키거나 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앞서 그 중재규칙 외에도 중재법, 한국의 중재법에서도 중재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되어질 수 있다고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국제중재규칙의 제12조의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내 중재 앞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거는 이제 국내 중재규칙이고 국제중재규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이 두 개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이게 중재규칙이 하나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 중재규칙, 국제 중재규칙 이렇게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조 4항에 보면 중재인 선정 시 사무국은 선정될 중재인의 경험, 일정, 국적, 거주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볼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당사자 일방이 요청을 하면 사무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들과 국적이 다른 자를 단독 중재인이나 중재판정부의 의장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신청인 A, 피신청인 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재인이 A 국가의 사람이 A와 동일한 국가이거나 B와 동일한 국가의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떤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의심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재인은 그런 자신의 국적하고 동일한 국가에 있는 같은 국적을 가진 신청인 당사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반대편에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꺼리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국의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을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그 사무국은 그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다른 국가의 중재인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뭐 그것에 대해서 합의나 동의를 할 수 있는 거고 반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무국은 반대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중재인 선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 비슷한 규정이 ICC, 우리가 국제상업회의소라고 얘기하는 ICC의 중재판정소의 중재규칙에도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예 이 I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중재 판정 기관이고 국제 상사 중재를 진행하는 어떤 중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중재규칙에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단독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의 의장 중재인은 당사자와 다른 국적을 가져야 한다. 아예 이렇게 못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뭐 당사자와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차이를 좀 이걸 비교해서 살펴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요청하면 당사자와 다른 제3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ICC의 중재규칙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적인 당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는 ICC가 국제상업회의소고 아무래도 국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고 한국 당사자 일방 중에 하나가 뭐 한국에 위치하고 한국에 있는 뭐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런 이제 미묘한 차이죠. 사실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사자 국적에 대한 부분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제 중재인 선정과 기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재인 선정이 들어가는데 중재인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중재인이 뭐 못 되는 거 아니고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당사자 합의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는데 A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는 합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A와 B 사이에 이 중재인 선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어떤 합의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고요. 자, 그러면 중재인을 선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중재들이 중재 기관을 통해서 기관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그 중재 기관이 규정한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다만 그 중재 합의가 없었을 때 혹은 중재 합의가 완전치 않았을 때 하는 임시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뭐 어떤 합의나 당사자 간에 결정된 방법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뭐 여의치가 않으면 임시 중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의해서 중재인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대다수의 상사 중재가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이 되고 아니면 뭐 국제적인 다른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사 중재의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뭐 권위 있는 뭐 중재 기관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중재 기관이 갖고 있는 중재 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상사 KCAB가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영문 뭐 줄임말인데 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국내 중재 규칙입니다. 제가 앞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규칙이 국내 규칙과 국제 규칙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했죠. 먼저 살펴볼 게 국내 중재에 대한 중재 규칙인데 국내 중재 규칙 제20조에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21조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조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무국은 제19조, 19조가 중재인 숫자에 관련된 겁니다. 한 명으로 할 거냐, 세 명으로 할 거냐, 뭐 그 부분 있죠. 그래서 중재인 숫자 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뭐 한 명으로 했든지 세 명으로 했든지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중재인 명부, 그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재인을 맡을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들의 풀을 만들어 놓는 법률 전문가라든지 실무형 전문가들의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 풀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선정을 하는 건 이제 중재 기관이 하는 일이고 이제 여러 명인 거죠. 명부니까 풀인 거죠. 여러 분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중재인 명단에서 누구를 골라서 중재인으로 할 건지는 이제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중재인 명부에서
이 해당되는 사건에 적합하겠다라고 그거는 이제 사무국이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무역과 관련 예를 들어서 뭐 기계와 관련된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기계 전문가를 배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농업 전문가를 뭐 중재인으로 선정한다. 그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중재인 명부에서 그 해당되는 어떤 신청 내용과 적합도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후보자도 예를 들어서 그 중재판정부를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후보자를 3명만 추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을 이제 후보자로 해가지고 그 명단을 당사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당사자는 이제 10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열흘 내에 그 명단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 1순위, 2순위, 3순위 뭐 이런 식으로 희망순위를 표시를 해가지고 사무국에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명단을 1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명단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그냥 지명해도 그리고 뭐 우선순위 이런 거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쉽게 말해서 당사자들이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1순위, 2순위. 그러면 이게 신청인이 각 당사자 했지만 이 각 당사자가 2명이잖아요.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고 중재 판정을 신청한 사람, 중재 판정 신청을 당한 사람 이렇게 신청인, 피신청인이 있으니까 각각 명단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청인이 제출한 그 명단에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이고 피신청인이 신청한 명단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다 고려를 해서 사무국이 여기서는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이 되겠죠.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당사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당사자들이 이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사무국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중재판정부가 3명이면 1명은 이쪽에서 신청인 쪽, 1명은 피신청인 쪽에서 요청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1명은 사무국에서 약간 좀 뭐 의장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 좀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신 변호사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사무국에서는 그 해당되는 선정된 중재인들한테 이제 중재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중재인 취임과 관련된 수락 요청인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중재인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그 A라는 분한테 이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요청 때 이제 중재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공정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사중재원에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뭐 취임 수락서 뭐 문서로 이제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서약, 진술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중재인으로서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무국에 의해서 중재인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뭐 앞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중재인들이 그 당사자들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제 중재인을 지명하는 절차인데 그냥 그렇게 당사자들이 지명을 했다라고 해서 중재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면 반드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지명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지명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그 해당되는 중재인이 뭔가 중재인으로서의 공정성이나 독립성, 전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지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중재인으로 선정해 줄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기간 내에 중재인을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하면 이제 재촉을 하는 거죠. 사무국이 15일 내에 중재인을 선정을 해라 라는 걸 통지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재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직접 중재인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게 3인 중재판정부라고 했을 때, 그 신청인이 이제 A를 지명하고, 중재인 A를 지명하고, 피신청인이 중재인 B를 지명을 한 상태에서 이 A 중재인과 B 중재인이 합의해가지고 의장 중재인을 지명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의장 중재인을 정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A 중재인과 B 중재인이 의장 중재인을 지명하지 않으면 사무국은 의장 중재인을 지명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일 내에 의장 중재인을 명하지 않으면 사무국이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사무국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무국이 이제 명단을 만들어서 명단을 주고 거기서 고르세요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치약을 해서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해서 선정된 중재인을 사무국이 지명 항의하는 방식으로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내 상사중재 규칙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게 될 게 이제 12조. 이건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의 제12조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거는 국내 중재규칙의 규정이었고, 이거는 이제 국제중재규칙의 규정인데, 이 12조에 중재인을 한 명으로 할 수도 있고 3인의 중재판정부로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조 1항이 이제 단독인 경우인데, 단독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일단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중에 신청인이 있고 피신청인이 있잖아요. 그럼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받은 날, 아니면 그 11조가 이제 중재인을 몇 명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명으로 할지 3인으로 할지. 그게 이제 결정이 됐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우리가 앞에서 국내 중재 규칙에 당사자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할 때는 15일을 기간을 줬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국제 중재 규칙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30일 내에 합의를 해가지고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면 됩니다. 근데 당사자들이 합의해가지고 단독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고 좀 까다롭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래요.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으면 당사자들이 정하는 거고, 당사자들이 기간 내에 못 정하면 사무국이 정한다. 이게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밑에 12조 2항의 3인 중재인으로 하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3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중재인을 한 명 신청하고 한 명 이제 지명하는 거죠. 그리고 피신청인이 또 한 명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할 때도 이렇게 한 명씩 각각 신청인 한 명, 피신청인 한 명 이렇게 지명하는 것을 이제 30일 내에 혹은 사무국이 연장기간을 허용해 줬으면 그 연장기간 내에 한 명의 중재인을 각각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청인이든 비신청인이든 누구 중에 하나라도 기간 내에 중재인을 지정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지정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2명이 선정이 된 상태에서 이 2명의 중재인이 합의해서 의장 중재인, 제3의 중재인을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2명의 중재인이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지명을 하지 못하면 사무국이 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인 중재인으로 구성을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중재의 그 절차에 따라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단독이 아니고 복수의 개인, 복수의 법인일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공동으로 중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제 공동 지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사무국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한 명이 지명하고 한 명이 지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무국이 그냥 전원을 선정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을 의장으로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재인을 선정할 때 이건 앞서 우리가 중재인의 국적과 관련해서 봤던 규정이죠. 그래서 경험이라든지 중재인의 경험이라든지 중재인의 일정, 중재인의 거주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당사자 일방이 요청을 해가지고 당사자들과 다른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단독 중재인이거나 의장 중재인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른 국적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사무국이 이거를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개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무국이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이제 중재인을 선정을 하는데, 자기가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가 정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냥 다른 국적의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A라는 사람이 단독 중재인이 됐든 의장 중재인이 됐든 다른 국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 A라는 사람한테 선택권이 있거나 지명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 요청해서 사무국에서 단독 중재인이나 의장 중재인을 정할 때 당사자들과 다른 국적의 사람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선정권을 행사하죠. 사무국이 선정권을 행사하죠. 이때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이내에 다른 국적의 사람을 지명할 것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요청이 있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당사자한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서 저쪽에서 다른 국적 사람을 지금 중재인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를 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거기서 이제 또 갈등이 발생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교섭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이제 여기 지금 있는 내용 중에 이제 5항에 있는 내용은 이건 이제 여러 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 이걸 합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중재인을 선정할 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6항에 있는 내용은 중재인이 선정이 되면 사무국이 당사자들을 이제 중재인으로서 이제 취임시키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어떤 통지를 뭐 서면으로든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의 교체와 보궐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보궐 방법, 그러니까 중재인을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고, 보궐이라는 거는 중재인, 예를 들어서 3인 중재 판정부라고 했을 때 그 3명 중에 1명이 빠지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빠지게 됐을 때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중재인의 교체와 보궐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궐 방법이 OECD 모델법과 한국의 중재법에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재인을 기피하는 절차를 따르거나 아니면 중재인이 자신의 권한이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중재인이 중도에 사임을 하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의 권한이 취소되거나 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중재인 선정 절차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중재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는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중재인이 그만뒀어요. 그러면 원래 그 A라는 중재인이 선정됐던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서 봤던 국내 중재 규칙이든 국제 중재 규칙이든 그 절차에 의해서 동일하게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중재인을 그렇게 보궐로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궐로 교체된 이후에 이제 심리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국내 중재 규칙과 국제 중재 규칙을 다시 살펴보면 국내 중재 규칙의 보궐 중재인에 대한 규정은 중재인이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거나 권한이 종료되거나 했을 때 당사자들은 이제 지체 없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중재인 선정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재인 선정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인 그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에 대한 어떤 이 내용에 대한 분쟁 내용에 대한 어떤 심리가 진행이 됐고 그 심리가 거의 다 종결된 이후에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면 그렇게 되면 어차피 실질적인 절차는 다 실무적인 절차는 다 진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새롭게 중재인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뭔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중재인을 새롭게 보궐로 뽑지 않고 그냥 최종 판정이 나갈 수 있고요. 심리 절차가 다 끝난 상태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새롭게 보궐로 들어온 중재인이 이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기 전에 진행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할지 그냥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신이 중재인으로 참여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중재판정부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합의를 해서 중재판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한 사안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국제중재규칙에서도 중재인이 교체되면 이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기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할지 아니면 인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중재인이 교체되기 이전에 진행됐던 절차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후 절차만 이제 새롭게 교체된 중재인이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5조 5항에 있는 규정은 예를 들어서 실제 심리가 종결됐다는 말 자체가 당사자들한테 의견 진술하고 뭐 그 증인 조사하고 증거 조사해가지고 다 했어요. 한 다음에 중재인 중에 누구 하나가 사망을 하거나 사임을 하거나 해임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에 중재인이 교체될 이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이미 심리가 종결이 된 상황이라서 그때는 중재인을 교체하지 않고 나머지 2명의 중재인으로 하여금 중재를 완료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새롭게 중재인이 교체됐을 때 어떻게 심리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내용은 중재인의 깊이입니다. 중재인이 중재합의 또는 중재법에서 정한 어떤 법적인 혹은 어떤 능력과 관련된 자격 요건. 사실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법에 의한 어떤 자격 요건이 강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이제 중재인의 깊이가 되는 이유는 중재인이 공정성과 독립성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저 사람은 딱 중재인을 하면 아 저쪽 편을 들겠구나 이쪽 편을 들겠구나 뭔가 좀 중립성에 의심이 간다는 거죠.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중재인은 이제 중재 절차에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원활한 중재 절차 진행과 중재 판정의 신뢰도를 위해서 바람직하겠죠. 아무래도 뭐 편파적인 어떤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중재 판정부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뭐 중재 판정에 대한 어떤 불복이라든지 뭐 중재 판정부의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한 시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거져서 뭔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재인 깊이를 해서 절차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중재인의 깊이는 기본적으로
중재 절차의 적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피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재법, 한국중재법의 제13조에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중재인이 돼달라고 요청받은 사람, 그러니까 중재인으로 취임해달라고 수락 요청을 받은 사람 또는 중재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해서 뭔가 의심받을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뭔가 좀 저쪽이랑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재인으로서 선정되는 것이 부적합하겠다라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의 자격, 이거는 이제 법에서 정한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서 중재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우리는 뭐 법조인한테만 중재인을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중재인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내가 요건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피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거나 선정 절차에 참여해서 선정한 중재인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중재인으로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렇게 모시고 난 후에 이분이 뭔가 절차적으로나 공정성으로나 독립성으로나 아니면 자격 요건으로서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이 사람을 중재인에서 빼달라. 쉽게 말해서 중재인의 기피란 게 중재인에서 빼달라, 제외해달라, 이것에 대한 요청이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사자가 자기가 선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만 이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중재인의 기피 사유는 보통 여러 가지 입법이나 국제협약에서 중재인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죠. 그걸 이제 보통 특수 관계라고 하는데, 그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즉 당사자와 중재인 간의 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고용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금전적인 어떤 뭐 채권 채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존에 법률 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여러 가지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중재인의 기피 사유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그 2016년에 와서 그 상사중재와 관련해서 중재인의 윤리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 2조 2항에 이 중재인의 기피 사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입법 내에서는 조금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운데, 여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의 윤리 강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면, 중재인과 당사자 일방, 이건 이제 신청인이 되든 피신청인이 되든 다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재인과 당사자 일방이 뭐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는, 뭐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책임을 질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어떤 관리자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경우, 아니면 이제 금전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채권 채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어떤 법인의 대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법률 자문을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뭐 아니면 중재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당사자가 선정한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면 동일한 로펌에서 중재인도 있고 당사자의 법률 대리인도 있고 그렇게 되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업적 이해관계, 뭐 아니면 어떤 아니면 이제 여기 지금 로마 숫자 지금 7번부터 8번, 9번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요거는 좀 얽히고 설킨 게 있냐, 과거에 중재인과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좀 얽히고 설킨 게 있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 중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 당사자 일방 또는 그 계열회사와 대립하는 상대방의 대리를 한 경우, 이렇게 되면 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있고 이 사람이 예전에 3년 전에 다른 어떤 뭐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때 반대편 측에 섰던 사람이라면 뭔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찝찝하죠. 특히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윤리 강령에 따라서 조금 중재인의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재인을 이제 기피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중재인의 그 기피 신청을 하는데 그 기피 신청이 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어떤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고서도 중재인으로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어떤 중재인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더라도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선정한 중재인이 어떤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기피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피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선정을 했잖아요. 그 당사자가 선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당사자가 이 중재인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중재인을 못 믿겠다, 중재인을 기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뭔가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중재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 뭐 사후에 알게 된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알고 있음에도 기피 사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중재인 기피 신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서 그 기피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중재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기간, 어느 중재기관에서 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그 중재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피 절차에 따라서 중재인 기피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재법 제14조의 규정인데 한국중재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피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 기피 절차는 기본적으로 중재법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항에 따라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이거나 아니면 기피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다가 나는 저 중재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 중재인으로서 배제시켜 달라는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을 안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당사자가 저 중재인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중재판정부가 3인 중재판정부가 이 중재인의 기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저 중재인은 뭔가 공정성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중재판정부가 계속 가려고 한다, 계속 킥고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중재 기피를 거절하는, 중재인의 기피 신청을 거절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첫 번째 규정에는 15일이고 그 두 번째 규정에는 30일이죠. 법원에 가기 위한 규정은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피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내려지는 거죠. 다만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재판정부는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고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에다가 기피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더라도 뭔가 불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고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을 했거나 신청 절차에 참여해서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는 이거 앞서 봤던 규정이죠. 선정 후에 알게 된 규정 사유에 한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을 하기 전에 알았다, 기피 사유가 있는 걸 선정하기 전에 알았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선정한 중재인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중재법 제14조의 규정입니다. 자, 기피 결정과 관련된 중재 판정부는 기피 신청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그 3인 중재인 중에서 해당되는 중재인은 중재인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재 판정부가 만약에 기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기피 신청을 기각, 안 받아들이면 기피 신청을 한 당사자는 당연히 앞서 우리가 봤던 규정대로 법원에 이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 판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자격 시비가 붙고 하기 때문에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절차적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은. 어쨌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피 신청의 경우에는 안 받아들여지면 법원에도 30일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보게 될 내용은 중재인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재인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중재판정부는 중재와 관련돼서, 상사중재와 관련돼서 판정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나 뭐 논란 같은 게 있었어요. 뭐 이런 부분. 뭐냐면 이제 중재판정부가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중재인으로서 적합성, 자신의 중재인으로서의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중재 합의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재 판정부가 판정할 권한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설랑설래가 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시트럴 모델법에서 중재 판정부는 중재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중재 합의가 유효하냐 아니냐를 포함해서, 그리고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는 권한의 관할,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운시트럴 모델법에서 규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운시트럴 모델법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은 국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판정 그 자체, 이 분쟁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도 당연히 권한이 있고, 중재 합의의 유효성 내지는 중재 합의의 존재 여부,
그리고 중재판정부 스스로의 권한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중재법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들이 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 절차에 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 합의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도 중재의 이제 절차적인 부분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합의된 절차가 있으면 중재인은 여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런 합의가 없다면 이제 중재판정부가 이제 결정할 문제죠. 중재판정부가 중재법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뭐 제시되는 어떤 증거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뭐 논거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죠.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도 확인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서 중재 심리를 마친 후에 이 본 사안에 대해서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단독 중재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 중재인이 결정하는 걸로 즉시 판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수의 중재인이 선정되는 중재판정부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뭐 3인 중재인이면 2명의 결정에 따라서 중재 판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본안 판정과 관련된 권한도 가지고 있지만 임시적 처분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앞서서 설명을 했던 거지만 이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발생되는 손해나 피해를 막고 또 어떤 증거나 어떤 해당되는 그 중재의 대상이 되는 어떤 물품이나 재산에 대한 보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재의 본안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중재판정부가 뭐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킨다든지 보관을 시킨다든지 등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뭐 소송에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재판정부는 이런 권한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이게 없었고 새롭게 개정된 중재법, 운시트럴 모델법이 바뀌고 그 운시트럴 모델법을 수용한 2016년에 이제 수용을 한 중재법 제18조에서 임시적 처분에 대한 권한을 중재판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 인해서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죠.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거는 중재판정부 중에 1인이나 아니면 뭐 단독 중재인의 경우에 법적으로든 사실적으로든 이 중재인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중재인으로서의 권한이 종료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보통 이제 중재인으로서 사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이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가 되는 사유를 조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와 같이 중재인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중재인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인정을 하고 중재인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중재인이 자신의 자신의 직무를 다 하지 않는 중재인의 직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중재인의 권한 종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재인의 직무 종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중재인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그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사임을 합니다. 아니면 당사자들이 해당되는 중재인의 어떤 직무 종료를 합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중재인 스스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뭐 당사자들의 어떤 판단의 영역을 넘어서서 법원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재인의 사인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느냐. 중재인 스스로 나 중재인 안 할래 이렇게 중재인에서 사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규범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른데요. 원칙적으로 중재인은 직무 수행을 승낙한 후에라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입장입니다. 대체적인 입장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재인과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중재인이 당사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간에 중재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됐든 중재인이 사임을 하든 당사자가 합의해가지고 중재인이 내려오든 어쨌든 중재인이 그렇게 권한을 중재인 한 명의 내지는 중재 판정부의 권한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들 그러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재 합의는 여전히 존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중재인을 선임을 한다든지 해서 분쟁 절차를 해결하는 계속 이렇게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중재인 한 명이 사임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중재인에 대한 어떤 선정과 깊이 그런 부분, 중재인의 선정 절차, 그리고 중재인의 권한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남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재인에 대한 어떤 중재판정부와 중재인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것이고 면책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재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